안녕하세요. 말년에 인생 공부 제대로 하게 된 여자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고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하더니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인생의 큰 아픔은 몇 년 전에 끝이 난 줄 알았어요.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사별했던 순간이 제 인생에 있을 마지막 아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제 인생에 그만큼의 고통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걸 배우게 됐네요. 저는 부산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남편 없이 혼자 두 자식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여자 혼자 장사하면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살다 보니까 관광지로 떠올라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주는 곳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큰아들이 11살 때 남편은 대장암 말기였고 병상에 누워서 힘겨운 투병 생활 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제가 병실에 가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의사가 뭐래? 나 이제 괜찮대?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두 번만 더 받으면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의지가 강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 나 좀 살려줘. 애들이랑 당신이랑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TV 보던 때가 너무 그리워. 나 집으로 가고 싶어. 나 정말 살아서 집으로 가고 싶어. 살아서 집에 가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남편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남편은 대장암 말기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겁니다. 그저 남편이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을 뿐 정말 언제 눈을 감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였어요. 그래도 남편 살려보겠다고 의사한테 애원하면서 빌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해주세요. 제발요. 갑자기 기적처럼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살아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 환자분도 힘들어집니다. 이젠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어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요? 남편이 편히 눈이나 감을 수 있겠어요? 제발 큰애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전 남편 없으면 안 돼요. 제발요. 의사한테 울면서 애원해봐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좋은 아빠였고 다정한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1살 아들과 9살 딸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얼굴이 퉁퉁 부은 저를 보고 끝을 짐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두 아이들과 병실로 들어서자 남편은 푸석하고 야인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상현아, 아빠 이제 괜찮아요? 어제 아빠 빨리 집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빠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랬어? 우리 상현이 덕분에 아빠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는 엄마랑 동생 힘들고 아플 때 항상 네가 곁에서 잘 챙겨줘. 알겠지? 네, 아빠 말 잘 듣고 있을 테니까
아빠 꼭 집에 오셔야 해요. 알겠죠? 졸업식 땐 꼭 오실 거죠? 그럼 아빠가 꼭 가야지. 우리 상현이 초등학교 입학식도 갔었잖아. 걱정 마. 졸업식도 꼭 이 아빠가 갈게. 남편의 말에 아들은 힘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빠가 걱정됐는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군요. 그런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남편은 가늘어진 손가락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린 딸이 남편 옆으로 가더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세요. 난 아빠가 학교 못 와도 좋으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미안해. 아빠가 입학식도 못 갔는데 이렇게 아빠 생각도 해주네. 미안하다. 얼른 다 나아서 아빠랑 같이 외식하고 싶어요. 그땐 아빠가 먹고 싶은 음식 많이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러자. 우리 딸 먹고 싶은 것도 이 아빠가 다 사줄게. 남편은 야윈 얼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고 아이들과 힘겹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왜 이런 비극이 우리 가족한테 벌어지는지 하늘만 원망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성품 좋고 배려심 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황망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애들이 친정엄마와 같이 병실을 나가자 남편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당신한테 침만 됐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직 이렇게 살아있잖아. TV 보면 기적처럼 이겨낸 사람들도 많아. 당신 힘을 내야지. 왜 이렇게 끝내려고 해. 애들이랑 외식도 하고 학교 졸업식도 가야지. 당신 딸 결혼하는 거 안 볼 거야? 좋은 남자 만나는지 당신이 봐줘야지. 애들 좀 잘 부탁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힘들지 않게 잘 좀 봐줘. 나처럼 무책임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말고 책임감 있는 사람 만나서 잘 살게 당신이 애들 좀 잘 키워줘. 내가 오래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을 예감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직 11살인 아들과 9살 딸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났어요. 예상된 마지막이었지만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제 곁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아빠를 잃고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런 아이들을 봐서라도 저는 정신줄을 꽉 잡아야만 했습니다.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니까 저는 강해져야만 했어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혼자 포장마차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런 저의 노력을 아들과 딸이 알아주기라도 하듯 참 잘 커졌습니다. 큰아들은 변리사가 되어 벌써 8년째 일하고 있어요. 지식재산권이나 아이디어, 상표 같은 자산에 대한 특허 출원이나 경영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근사하게 자란 아들은 벌써 연봉도 거의 1억에 훨씬 넘어요. 딸도 대학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요. 그저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손주들 재롱 볼 나이가 됐더군요. 가끔 남편이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특히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고 심성이 고운지 남편이 봤다면 며느리 칭찬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난 후 저는 큰 충격 속에 이런 사연까지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인사 왔을 때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게 참 예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친근하게 말도 잘했어요. 만나서 몇 분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말도 편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포장마차에서 손님들 응대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굳은 일도 척척 해냈어요. 그때 아들이 저한테 살짝 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만나는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래도 어른한테 싹싹하게 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 잘 받은 것 같네. 말도 예쁘게 하는 게 부모님들이 곱게 키우셨나 봐. 저 사람도 힘들게 컸어요. 지금 장인어른이 암투병 중이라 집안에 일이 좀 많아요. 정말? 아이고, 그럼 지금 간호는 안사돈 될 분이 하고 계신 거야? 네, 저번에 인사드리러 가보니까 장모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집안일도 돕고 있어요.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내색도 안 하길래 회사 일로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안 사정 말해줘서 저도 그때 알았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냥 밝고 활발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한테도 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정을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쓰였어요. 저도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애써 웃으면서 주변에 티내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지 며느리가 가여워 보이다가 기특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싹싹하게 참 잘했어요. 제 생일에는 아들과 같이 부산까지 내려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쁜데 뭐하러 내려왔어? 다 늙은 사람 생일이 뭐가 대수라고. 그래도 생일엔 다 같이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남자도 만났잖아요. 저는 상현 씨 만나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해줘? 난 금시초문인데. 아, 상현이 너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제가 놀라듯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한테도 잘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상현이가 이렇다니까 애가 거짓말도 못하고 다정해. 이런 건 자기 아빠 쏙 빼다 닮았다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보고 배운 거죠. 아들은 정말 남편의 생전 모습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다정한 성격의 아들이 밝은 며느리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힘든 상황에도 회사 생활도 성실하면서 싹싹하기까지 한 며느리가 참 예뻐 보였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힘든 일도 겪어봐야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낌없이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을 아버지 병원비로 쓰다 보니까 거의 빈손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 안사돈은 상견례 때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 시집 보낼 땐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챙겨주지 못했어요. 결혼은 형편껏 하는 거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저희 땐 없는 살림에 맨손으로 시작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요즘 시대에 여자가 빈손으로 가면 흠이 된다는데 제가 참 부모로서 면목이 없네요. 딸 잘 키우셨는데 뭐가 면목이 없으세요? 전 오히려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보탰다고 해서 다행이었어요. 사람이 평생 건강하라는 법 있습니까? 저도 남편이 투병 생활하다 먼저 갈 줄 몰랐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건데 돈만 봐서 되겠습니까? 사람 인품을 봐야죠. 그런 점에서 전 사부인이 딸을 참 잘 키워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은 제 말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직접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부인이 참 바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족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쉬워 보여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며느리가 구김살 없이 잘 자란 건 다 사부인 덕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하객들의 축복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에 골이 냈어요. 둘 다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혼집도 서울에 구하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평일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겁니다. 제가 아들 집으로 김치를 택배로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택배를 받았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김치 잘 받았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저녁에 남편 오면 같이 잘 먹을게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벌써 택배가 도착했구나. 근데 너 출근 안 했니? 평일 대낮에 어떻게 집에 있는 거야? 아, 전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요.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게 뭐길래 회사까지 그만뒀어? 사실 저 옷가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옷 센스가 좀 있잖아요. 며느리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옷가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사한다길래 괜히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나 싶었죠. 그러다 제가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서울로 간 적이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고급 외제차를 끌고 온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이 차는 뭐야? 이래봬도 옷가게 사장님인데 이 정도는 타야죠. 문 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차를 사? 걱정 마세요. 금방 자리 잡아요.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니까 제가 어찌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며느리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출산일이 가까워질 때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데리러 역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때 아들 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요즘에 며느라이 몸도 무거울 텐데 아직도 옷가게 혼자 하는 거야? 아, 그게 사실 그 사람 옷가게 접었어요. 뭐? 몇 개월이나 했다고 벌써 가게를 접어? 한 9개월 정도 했는데 매출도 거의 없는데 번화가라 월세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었어요. 괜히 가게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정리한 거예요. 걔는 외제차까지 뽑아서 다니더니 뭐 하는 거야? 그 차는 어떻게 했어? 차는 그냥 타고 있어요. 이미 뽑은 차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넌 차 뽑을 때 안 말리고 뭐 했어? 그 차 세금도 많이 들 텐데. 며느린 임신 중에도 열심히 가게를 꾸려가려고 했지만 결국 문을 닫고 만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괜히 아들한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집에 가보니까 며느리는 해맑게 웃으면서 출산 가방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손주가 그런 며느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크길 바랬죠. 그때 가게가 망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속상할 텐데 제가 말을 얹어서 뭐 하겠습니까? 둘이서 손주라도 잘 키우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 손주라 그런지 정말 너무나도 예뻤어요.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까지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집에 오고 나서 며칠 뒤 영상통화를 걸어봤어요. 일부러 며칠 뒤 전화한 건데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일반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난 너 집에 왔다길래 손주 좀 보려고 전화했지. 무슨 일 있니?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님, 어쩌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랬어? 그럼 이따가 애 일어나면 전화 좀 줘. 네, 어머님, 제가 연락 드릴게요. 며느리는 손주가 자고 있다면서 전화를 황급히 끊었어요. 첫 아이라서 육아가 힘들 텐데도
며느리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아직 손주가 어려서 며느리가 정신이 없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 또 며칠 뒤 주말이라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집이 아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지금 결혼식장에 와 있어요. 너 혼자 갔어? 애는 어쩌고?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해서요. 아, 어머님, 지금 예식이 시작된다고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의아했어요. 아무리 중요한 예식이어도 아이 낳고 한 달 만에 애만 두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사부인한테 손자를 맡겼다길래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넌 목소리가 왜 그래? 요새 일이 많어? 요새 저녁마다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저녁마다 애를 본다고? 혼자서 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내가 너무 답답해 하길래 친구 몇 번 만나고 오라고 했더니 이젠 저녁마다 나가요. 뭐야? 저녁마다 나간다고? 넌 그럼 일 끝나고 애만 보고 있어? 그럼 오늘은 하루 종일 너 혼자 애를 본다는 거야? 아니요. 오늘은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애를 낳았을 땐 어느 정도 힘든 것도 감수하고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답답하다고 매번 나가서 스트레스 풀릴 만큼 놀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애를 며느리가 저렇게 애만 떼놓고 나가는 게 기가 막혔어요. 육아해보셔서 알겠지만 100일도 안 된 애기한테 엄마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심지어 아픈 박가사돈을 보살피고 있는 안사돈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한 채 본인만 쏙 빠져나갔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지금 결혼식이 중요해? 안사돈이 너희 사는 집까지 와서 손주를 봐야겠어? 네? 전 그냥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나온 건데요. 애는 네가 낳았지 친정엄마가 낳았어? 대체 무슨 결혼식이길래 그래? 전에 제 옷가게에서 알바했던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요. 저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나왔어요. 바람? 그동안 내가 전화할 때마다 너 밖에 있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직 100일도 안 된 일 자꾸 떼놓고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만 힘들겠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키워야지. 그리고 친정엄만 집에서 간병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막 전화라면 어떡해? 너 생각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생각을 못했어요. 며느리인 그제야 사과하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생각이 깊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안사돈한테 너무 쉽게 도움을 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사돈이 집을 비우면 아픈 박가사돈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번호를 물어서 안사돈한테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부인, 별일 없으세요? 그동안 애 본다고 힘드셨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딸이 부탁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혼자 간병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 도움이 못 됐네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감사해요. 제 딸이 아직 부족해서 그럽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다음엔 제가 한번 올라갈게요. 저도 딸 키운 입장에서 안사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며느리는 알아서 손자를 보고 있는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정말로 손자를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들네 집에 가보면 손주가 이상하게 며느리한테만 안기면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는 손주를 안아 달래면서 며느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애가 왜 엄마한테만 안기면 더 울고 그래? 애를 자주 안아줘야 애가 익숙하게 생각하지. 저도 자주 안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만 오면 애가 막 우네요. 네가 더 노력을 해봐. 애 안는 폼을 보니까 영 이상하게 안고 있잖아. 자, 한번 안아봐. 며느린 곧 돌이 다 되어가는 아들을 안아주는 폼이 영 이상했어요. 아무리 첫아이라도 보통 아이가 돌이 다가올 정도면 엄마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늘 손주를 돌보는 폼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저는 멀리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이런 걸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기만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알려주면 싹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혼자 못했을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싹싹하게 배우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첫 손주 돌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돌잔치 전날 미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마중을 온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 나 지금 역 도착했는데 너 어디니? 어머님, 제가 차가 고장나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뒷문으로 나오시면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내가 그쪽으로 가마. 며느린 제가 서울에 올 때면 늘 외제차를 타고 저를 마중 나왔어요. 하지만 그날은 차가 고장났다면서 택시를 타고 마중 나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설명해 준 곳으로 나가자 택시가 한 대 보였어요.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려서 제 짐을 들어주면서 택시로 안내했죠.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는 택시 기사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반포 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더니 곧장 저한테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남편이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중 나왔어요. 어머,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더 고와지신 것 같아요. 뭐? 얘는 참 못하는 말이 없어. 빈말이라도 고맙구나. 저 빈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반겨주니까 기분은 좋네. 애는 어떻게 하고 나왔어?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봐주고 계세요. 지금 사부인도 와 계시니? 네, 아버지는 삼촌이 오셔서 봐주고 계시고요. 어머님 오시면 인사드리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 옷 안 추우세요? 아우, 안 되겠다. 내일 돌잔치 끝나고 제가 백화점 가서 옷 사드릴게요. 따뜻한 옷 입고 가세요. 괜찮어. 옷은 무슨 옷이야? 저 모르세요? 저 어머님 이렇게 다니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내일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아셨죠, 어머님? 아유, 그래, 그래. 알겠어. 하여튼 내가 며느리 둔 덕은 톡톡하게 보고 산다. 며느리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자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코웃음을 치더니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그 순간 며느리도 저도 놀라서 정적이 됐어요. 저는 황당해서 택시 기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저희한테 그러신 거예요? 네, 지금 그 집 며느리란 사람이 꼴값 떨고 있네요. 아니, 손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빨리 사과하세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 지금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불려시 중에 불려시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고 있다니요. 그러자 며느리가 택시기사의 말을 끊으면서 소리쳤어요. 기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본분이나 지키세요.
기사님은 목적지까지 운전이나 하세요. 왜 손님 대화에 끼고 그래요? 택시 회사에 민원 넣어볼까요? 네? 전화하세요. 나 개인 택시니까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아주머니 내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은 꼭 해야겠네요. 제가 이분을 저기 반포에서 기차역까지 태우고 오는 동안 무슨 말을 들었는 줄 아세요? 아저씨! 며느리는 택시 기사의 말에 버럭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 화내는 모습에 저는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말리면서 택시 기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무슨 말인지 천천히 알아듣게 좀 설명해 보세요. 며느리 넌 가만히 있어. 제 말에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택시 기사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며느리가 기차역까지 오는 내내 전화기 붙들고 아주머니 욕에다가 아드님 욕까지 엄청나게 호박씨를 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오니까 콧소리를 내면서 말하는데 제가 안 웃기겠습니까?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요. 저는 택시 기사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했어요? 차 세우고 블랙박스 칩 이리 줘요. 이거 봐요, 아주머니. 내가 양심 고백할게요. 이 며느리 믿으면 인생 끝납니다. 며느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진짜 수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막으면서 택시 기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자세히 좀 말해 주시겠어요? 제가 꼭 들어야 될 내용 같아서요. 저도 딱 저런 며느리 하나 있었어요. 앞에선 착한 척 좋은 며느리인 척 하더니 우리 아들 병 걸리니까 뒤도 안 보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저 여자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도망간 그 며느리랑 하는 짓이 아주 똑같네요. 그러자 며느리는 택시 기사를 보고 험한 말까지 했어요. 아저씨, 그 입 다물라고 했지? 며느리가 막말하면서 말을 끊길래 저도 며느리한테 소리쳤습니다. 너야말로 조용 못해? 그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만약에 이 아저씨 말이 거짓이면 내가 책임 물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는 충격적인 말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남자도 있어요. 아드님이 별리사라면서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무당입니까? 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남자랑 전화하면서 자기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뒷돈 빼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뭘. 네?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드님이 통장 확인도 안 하고 사나 봐요. 지금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 남자한테 하는 말이 남편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서 최근에 차 계약했다고 걱정 말라고 하던데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거 말고 대출 한가득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쪽 아들이 번 돈으로 딴 놈이 재미 보고 있다니까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린 저를 보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조용히 못해? 너 한마디만 더 하면 택시에서 내릴 줄 알아. 며느리는 손까지 떨면서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호흡을 고르면서 택시 기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았다고 떠들던가요? 8천짜리 차 계약했다고 하던데요. 그럼 대출도 뭐 한 8천 했겠죠. 그리고 보통 남자도 아니고 자주 가는 술집 남자래요. 친구들이랑 매일같이 가는 술집이라는데 엊그제도 가서 새벽 5시까지 놀면서 매출 좀 올려주고 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동안 아드님도 까맣게 몰랐던 겁니까? 저 믿고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블랙박스도 깔 수 있어요.
정말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저는 택시 기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저는 택시 기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한테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 협조할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썩은 잎은 단번에 뽑아야 돼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황급히 택시기사의 번호를 저장하고 내렸어요.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안절부절하면서 해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바로 무릎을 꿇더니 저에게 애원하며 비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있던 아들과 사부인이 저와 며느리를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사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사부인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며느리하고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자 며느리가 저한테 울면서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그냥 놀고 온 거예요. 통화한 사람도 그 가게 직원한테 연락 온 건데 또 오라고 영업 전화했던 거였어요. 넌 술집 사람한테 네 남편 얘기를 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네 말이 맞는지 여기서 까보면 되겠네. 상현아, 너 은행 내역 좀 조회해봐. 빨리. 대출 내역이랑 다 까보라고. 그러자 아들은 제 말에 놀라서 휴대폰으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말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 내 앞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아들이 휴대폰으로 조회한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7천만 원, 신용대출 8천만 원에 카드론까지 정말 끌어쓸 수 있는 건 죄다 끌어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택시기사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술집 남자 차해 주려고 우리 아들 앞으로 8천 대출 받았다는 말이요. 그 말 그대로 정말 아들 앞으로 8천 대출이 있는 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 모를 수가 있나 싶으시죠? 요즘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 우편 안 날라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자를 내고 있었기에 금융권에서 아들한테 연락도 안 갔던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된 아들은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설마 그동안 친정 간다고 하면서 술집 다닌 거야? 여보, 나 정말 잠깐 놀았던 거야. 이게 지금 잠깐 논 사람이 할 짓이야?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네가 봐. 이 돈으로 다 뭐 했어? 나는 그동안 네가 아버지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암투병까지 하니까 네가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했을 때 다 믿었어. 그런데 네가 날 이렇게 배신해? 어떻게 부모 앞세워서 이런 짓을 해? 아들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 애만 보는 내 처지 생각해봤어? 그 남자가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 술집 일 그만두고 싶다길래 도와주고 다시 돈 받으려고 했어. 미쳤냐? 그걸 지금 내 돈으로 했다는 거야? 네 주제도 모르고 네가 누굴 도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그동안 앤 어떻게 하고 갔던 거야? 너 애도 데리고 나간 적 있었잖아. 지금 저걸 변명이라고 하나 싶게 며느리의 주장은 황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효녀인 척하면서 친정에 간다고 핑계를 댔던 겁니다.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러 간다는데 어떤 남편이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애는 어떻게 했던 거냐고 물으니까 사부인이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했습니다. 강서방, 내가 미안하네. 다 내 탓이야. 얘가 병이 있어. 조울증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들어주고 있었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얘를 말릴 수가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지금 절 속이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장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아픈 아버님 모신다고 제가 건강검진도 모시고 가고 딸도 못하는 효도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절 이렇게 속이세요? 네? 나도 그동안 말하고 싶었어. 하루에도 12번씩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내 딸이지만 정말 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눈 돌아가서 난동 부리는 딸을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 어린애 안 봐준다고 난리를 치는데 애가 불쌍해서 봐주기라도 한 거야. 미안하네.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는 사부인의 말에 진짜 화가 났어요. 조울증을 숨긴 채 딸을 결혼시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사부인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자식을 지금 내 아들한테 떠넘긴 겁니까? 왜 조울증이 있다는 건 까맣게 숨긴 건데요? 우리가 바보로 보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당장 집에서 낯짝 두꺼운 딸 데리고 나가세요. 정식으로 소송할 거니까 나가시라고요. 제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며느리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저를 보며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왜 나가요? 저 엄연히 이 집안 아들까지 낳은 몸이에요. 제가 쉽게 나갈 것 같아요? 뭐야? 그래, 이게 니년 본 모습이구나. 제가 힘들게 애 낳았으니까 재산 절반은 주셔야죠. 이 아파트 값이 한 8억 정도 되니까 4억 떼주세요. 그러면 이혼해 드릴게요. 세상에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도 기가 막혔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야, 장난해? 어디서 뻔뻔하게 재산 분할이야? 네가 진 빚만 해도 얼만지 알아? 난 애를 낳은 몸이야. 내가 빈손으로 나갈 것 같아? 절대 못 나가. 그러자 사부인이 며느리를 다그치며 말했어요. 이거사, 너 정말 어쩌려고 이래? 가려면 엄마나 나가. 난 절대 못 나가. 결국 며느리는 끝까지 집에 버티고 있었어요. 아들도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잔치는 파토났고 아들은 자기가 해결하겠다면서 저를 돌려보냈어요.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TV를 보다가 연속극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친자 검사해봤어? 친자 검사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너 일단 친자 검사 좀 해봐라. 아무래도 이상해. 그렇게 아들은 사람만도 못한 며느리 몰래 친자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님, 저 기억하시죠?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 좀 부탁하려고요. 언제 연락 주시나 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제가 살해할게요. 꼭 좀 보내주세요. 아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에요. 기다려보세요. 보내드릴게요. 아들이 이혼 소송에서 쓸 증거자료를 받아서 아들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10만 원 정도 살해를 했습니다. 어찌나 얼굴이 두꺼운지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 친자 검사까지 해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한테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글쎄 그 손주가 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과지가 나왔다는 소식에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만나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바로 며느리 면상에
결가지로 싸대기를 날려버리며 소리쳤어요. 넌 입만 열면 죄다 거짓말뿐이야? 넌 애가 무슨 물건이야? 뭐야, 이게 뭔데? 친자 결과지를 본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들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이 미리 준비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정리된 종이를 며느리 얼굴에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어딜 매달려? 이건 우리가 너한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이니까 똑바로 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우리 아들한테 뜯어간 돈, 네가 몰래 대출받은 돈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것까지 전부 1억 5천, 전부 다 갚어. 알겠어? 어머님,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네가 좋아 죽는 그 술집 남자한테 가서 같이 상의해봐. 그 남자 자식일 거 아니야. 어딜 깜쪽같이 숨겨서 엄한 내 자식 앞길을 막어. 제발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둔 적 없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이 더러운 거사. 저는 뻔뻔한 얼굴로 용서를 비는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혼 소송에서도 아들이 제대로 이겼어요. 증거도 확실했고 무엇보다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검사지까지 제대로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결혼 2년 만에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아들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후 전 사부인이 저와 아들을 찾아와 빌면서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다 제 죄예요. 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것도 죄라면 죄죠. 그리고 딸이 엄마 닮아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나 봅니다. 친자 아닌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이 그런 짓 하려고 했으면 말렸을 겁니다. 됐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도 마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을 만든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후 아들은 집도 팔고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여자와 쪽냈지만 여전히 채무 관계로 엮인 채 있어서 그 돈은 꼭 받아내려고 소송 중이죠. 아들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게 어디 죄송할 일입니까? 그저 더 늦게 알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마음을 잡고 사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착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착하면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네요. 그거 아십니까? 사기꾼들은 착한 사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스며들면서 전부를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으시면서도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시죠? 저도 뉴스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다 같이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연도 보낸 거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삶에는 저와 같은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모두 제 사연 보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안전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을에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일이니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곤 했죠. 동생, 혹시 집에 있나? 우리 돼지 축사 뒤편도 좀 손봐줄 수 있겠어? 이게 업잘 부르자니 일이 너무 작고 또 가만두자니 쇠들이 너무 작아서 손을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보수는 충분히 암세. 저희 마을엔 부모님께 물려받은 큰 돼지 축사를 운영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용해서 부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을 정도로 형님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마을로 부모님과 이사 온 분이라 저와 크게 친분은 없었는데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할 정도의 안면은 있었어요. 그 형님네 부모님도 처음엔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돼지 농장을 시작하셨다는데
그때 유지 어르신이 형님네 부모님께도 도움을 주셨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형님의 부모님 말씀을 따라 지역 기관에 기부도 하고 가끔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회관 행사에 형수님과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비록 약간 잘난 척하는 면모가 있어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는 가끔씩 형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긴 했지만 같은 마을 사람이니 거의 재료값만 받는 수준으로 말이죠. 딸이 대학을 들어간 후 우리 가족은 조금 떨어진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사업체를 차리며 사무실을 그쪽에 얻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한 후 사업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살던 마을에 놀러 갈 일이 통 없더군요. 가끔씩 이장님을 통해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들을 때만 잠깐씩 마을에 들렀을 뿐 자식들 공부시키랴 돈 벌랴 아주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죠. 수많은 노력 끝에 저는 크진 않아도 직원을 7에서 10명 정도 둔 작은 건축회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우리가 원래 살던 마을이 속한 면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로 상경을 했고요. 제 딸은 나이 33에 결혼을 하겠다며 군청 직원이라던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그 예비사의 얼굴이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자네 혹시 아버님이 돼지 축사를 크게 운영하시지 않나? 네, 맞습니다, 아버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돼지 농장 하던 집 큰아들입니다. 아버님 함자가 김정자 한자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사위는 바로 그 돼지 농장을 하던 형님의 큰아들이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제 딸과 예비사위는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연을 맺었다더군요. 그래, 기억나네. 내가 이사 온 뒤론 형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형님께선 잘 지내시나? 자네 모친께서도 조부모님께선 안녕하시고 저희 부모님께선 잘 계시고 할머니는 7년 전에 할아버지께선 2년 전에 병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비사위는 집을 나와 일하던 군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더군요. 둘째인 남동생이 돼지 농장 일을 돕고 있고 막내인 여동생은 다른 지방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 살고 있다며 자신의 집에 근황을 전해주었죠. 딸아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양가 집안이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이가 저희 딸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후 저는 상견례를 하며 오랜만에 이젠 사돈이 될 형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새 돼지 농장이 더 커졌다더니 형편이 엄청나게 피긴 핀 모양인지 형님 부부는 옷차림새부터 많이 달라졌더군요. 딱 봐도 고가로 보이는 명품 옷에 명품 구두에 바깥 사돈 손목에 찬 시계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었죠. 저는 솔직히 봐도 잘 몰랐지만 형님이 대놓고 제게 고급 브랜드 시계라며 자랑을 했었기에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끌고 온 차까지 고급 외제차인 것을 보니 드러내기 좋아하는 형님답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것들을 모두 유지하고 살만한 형편이 된다면야 자랑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딸이 가난한 시댁에 시집을 가는 것보단 훨씬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고 저와 형님은 정식으로 사돈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과 사이는 결혼한 이후 사이가 일하던 군청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듬해엔 예쁜 손녀까지 낳았죠. 그런데 형편이 여유로운 줄 알았던 사돈댁은 생각보다 자기 자식에게 인색하게 굴더군요. 처음 결혼할 때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한다며 집이며 혼수 비용 등 결혼 자금을 일절 보태주지 않더니 나중엔 우리 딸이 소녀를 낳았을 때도 그 흔한 아기 신발 하나 사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는 딸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손녀를 낳을 땐 산후조리 비용과 아기 침대 등 아기용품을 한가득 사다 줬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는 게 중요하다지만 자기들 명품은 그렇게 자랑하던 양반들이 자식들에겐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구나 싶어 솔직히 마음이 조금 언짢아졌죠.
나중엔 딸이 잠든 손녀를 안고 시댁에 들어갔다가 지금 유모차 사달라고 시위하는 거냐며 이상한 타박을 들었다는 말까지 들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결혼해서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자식들이 바로 호로 자식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사위는 사돈댁에 언짢아하는 저와 아내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저희 부모님이 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두 분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욕심과 허세가 있긴 하셔도 이 정도는 아니셨거든요. 자주는 아니어도 베풀기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평범한 부모님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 가세요. 창피하지만 아마 아버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으셨으니까 유산 때문에 할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정말 수양이도 두 분도 별 면목이 없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본색을 드러낸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위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엔 우리 딸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뚝뚝 떨구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됐어. 그만 죄송해하게. 자네 마음도 영 말이 아니겠구먼. 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나랑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하고 가게. 괜찮은 시부모 자리에 딸을 보냈다고 생각했건만 일이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딸 내외에게 일절 지원을 안 해줬다 뿐이지 그렇다고 사돈들이 저희 딸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도 애매하더군요. 대신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녀 육아용품도 사주고 가끔 용돈도 챙겨주는 등 딸아이 부부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반면 사돈댁에 점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진 딸과 사이는 점차 명절과 사돈들의 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엔 사돈댁과 왕래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시집을 간 지도 5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한 후 집에서 약주를 한잔하고 있던 전 휴대전화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돈, 잘 지내셨소? 그 사람은 바로 바깥 사돈이었거든요. 딸아이의 결혼 초반 이후 직접 통화한 건 처음인지라 굉장히 의외였죠. 게다가 그동안 좋지 않은 소리만 계속 들어서인지 썩 반갑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사돈이 전화를 건 용건은 더더욱 예상 외더군요. 저야 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사돈. 우리 돼지 축사 있죠? 이번에 그 축사를 좀 증설할까 하는데 요새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말이에요. 사돈, 내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는 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우리 축사 증설 좀 저렴하게 맡아주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정말 요새 사정이 힘들어서 그럽니다. 내가 돈 없다 소리하기 민망해서 애들한테 말은 차마 못했는데 요 몇 년간 자꾸만 돼지들이 폐사해서 정말 사정이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돼지들 살리고 농장 유진해야 하니까 그동안 우리 며느리가 손녀 낳았을 때도 조리원 비용도 못 대주고 손녀한테도 아무것도 못 해준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공간이 넓어야 돼지들이 더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축사를 늘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사돈? 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사위와 딸에게 들었던 말과는 다르게 정말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이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지라 저는 살짝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실 저도 요새 인건비다 자재비다 많이 올라서 다른 데서 못 받은 미수금이 많아서 골칩니다. 다른 데보다야 저렴하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사정이 사정인지라 그렇게 저렴하게는 못 해드립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돈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견적 내주시려고요. 그리고 전 절대로 줘야 할 돈 안 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돈도 아시잖아요. 당시 저도 사정이 썩 좋지 않았던 터라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딸 시댁일이라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예전에 제게 일을 부탁할 때도 돈 문제는 확실했던 사람이니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밀린 미수금들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일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기도 했고요.
고맙습니다, 사돈. 수육도 하고 문어도 삶아서 저녁상 거하게 차렸으니 오늘 일 끝나면 저랑 산삼주로 보양 좀 하고 가시지요. 사돈은 제게 정말 고마웠던 모양인지 제가 견적을 내러 간 날 저에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을 대접해 주더군요. 게다가 집에 갈 땐 제 손에 귀한 완도 전복을 들려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인색한 양반들이 제게 정말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인색함이 정말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왔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돈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공사 일정이 다가오는데도 선불을 주기로 한 착수금을 보내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로 언제 돈을 보낼 수 있냐고 물어보니 사돈은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제게 이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돈. 제가 다른 지방에 가지고 있던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기로 한 사람이 잠깐 해외에 나갔다 올 일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신호는 확실한 것 같으니 그 사람한테 돈 받으면 당장 보내드리리다. 그러고 보니 일전에 사위에게 지방에 있다던 땅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더군요. 그 생각이 떠오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사돈을 믿고 우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마 사돈 사이에다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이 몇인데 돈을 떼어먹겠거니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저는 공사가 끝난 뒤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약 1억 정도 나온 견적을 최대한 마진이 남지 않은 선에서 7천만 원까지 줄여서 공사 대금을 책정했습니다. 사돈 또한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저는 사돈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딸과 사이에겐 사돈에게 일을 의뢰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돈을 받게 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을 들여 공사를 끝마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돈은 7천만 원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더군요. 미안합니다, 사돈. 그 사람이 해외 출장 일정이 계속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내가 받아둔 담보가 있으니까 떼먹힐 염려는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 한국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합니다, 사돈. 가뜩이나 미수금들이 밀린 마당에 사돈 축사 증설 때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들 다 합하니 아주 제가 죽을 노릇이에요. 처음엔 사돈도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그런 사돈에게 무턱대고 윽박지를 수도 없어 저는 빨리 부탁한다는 말만 하곤 사돈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제게 돈을 주지 않았고 계속되는 저의 최근에 마지막 석 달째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거참 되게 보채시네. 아니 사돈, 이렇게 된 거 그냥 사돈끼리 품앗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품앗이라뇨? 사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미수금들 많아서 저도 사정이 어렵다고요. 돈 문제는 확실히 해주신다더니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사돈이 옛날엔 어려운 마을 사람들 무상으로 막 도와주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저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런 가족한테 돈을 받으려고요? 내가 나중에 다시 축사 좀 잘 되면 그때 섭섭하지 않게 좀 챙겨드리리다. 팔면 당장 사돈께 돈 드리려고 했던 그 지방 땅을 글쎄 그 사람이 결국에 못 사겠다고 해서 못 팔게 됐어요. 나도 피해자라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그럼 줄 수 있는 돈이라도 우선 주십시오, 사돈. 저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우선 회사가 버텨야 다음 일을 맡아서 다른 돈을 벌어드리죠. 글쎄, 저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남은 현금 탈탈 털어서 돼지들을 더 사드렸더니 나도 수중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꼭 드린다잖아요. 저도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땅 파서 드리리까? 가족끼리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전 그렇게 알고 끊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돈. 사돈! 사돈! 황당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겨우 충당하고 있는 마당에 7천만 원을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잡아떼버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요즘 다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제가 소송을 걸었어도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있던 터라 눈앞이 정말 깜깜했어요. 그 사람 정말 돈 없는 거 맞아요?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다 거짓말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돈지간에 내가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지 대체 어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소송을 걸었다가 진짜로 갑자기 땅이 안 팔려서 사돈도 난처한 상황이면 어떡해. 이래서 가족끼린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랬는데.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잔뜩 화가 난 딸이 사위와 함께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까 나한테 전화로 해준 말 사실이야? 정말 아버님이 아빠한테 축사 증설일 맡기곤 돈을 한 푼도 안 줬다고? 비몽사몽 잠에서 깨며 들어보니 제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아내가 딸에게 자초지정을 말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니까. 아휴, 내가 진짜 옆에서 보는데 속이 상해서 볼 수가 없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다. 김서방, 자네 아버지 정말로 사정이 어려우신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입을 싹 닦으시나? 자네 장인 소주 한 병도 제대로 못 먹는 양반이 소주를 3병이나 먹고 눈물까지 흘리며 참에 들었네. 저 양반 그래도 자기 사돈 일이라고 3천만 원이나 견적도 싸게 내주면서 남는 거 없이 그 일을 맡아줬어. 그러면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내줘야 할 것 아닌가. 내 말이 틀렸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두 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왜 엄한 우리 사위를 잡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위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딸은 거실로 나온 저를 보자마자 제게 달려와 화가 난 목소리로 채근했죠. 아빠, 아버님이 그런 일을 맡겼을 때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난 그냥 예전에도 사돈이 일을 맡기면 돈에 관해선 확실하게 처리하던 사람이라 믿었던 거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요 몇 년 새 사돈네가 정말로 농장 사정이 별로 안 좋았대. 그래서 가족된 사이로 좀 도와주고 싶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고용하고 부려대면서 자기들은 일본이며 동남아로 여행 다니고 계속 명품까지 사들이게요? 이번에 아버님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외제차까지 새로 뽑으셨다고요. 자식한테 유모차나 사주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니 사돈인 아빠한테 돈 안 주려고 딱 봐도 스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 봐라, 저 봐. 내가 뭘 했어요? 그 양반 사정 어렵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다니까. 그 양반이 당신 착한 마음을 아니까 순전히 당신을 이용해 먹은 거라고요. 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은 것 같아 나중엔 수치스러움까지 밀려오더군요. 나는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아주 바보였어.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사돈을 믿으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 일을 어쩌냐. 그게 정말이면 당장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데는 시일이 걸릴 텐데 당장 대출금과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야. 이대로 또다시 더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돈을 벌어들이려면 다른 일감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자재비는 또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노로 눈이 이글거리던 딸이 제게 이러더군요. 있어 보세요, 아빠. 그 돈 제가 받아다 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돈도 받고 복수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아빠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 아무리 애 아빠 아버지라도 저 못 참아요. 당신 아버지라고 나 말릴 생각이면 나랑 당장 이혼할 각오해. 알았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 돈을 그것도 그 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왜 자꾸 최악인 인간처럼 변해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위는 저를 붙잡고 굉장히 서럽게 울더라고요. 어쩌다 이 착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바람이 되게 된 건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돈이 참으로 원망스럽더군요. 딸은 한참 뒤에야 손녀와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딸과 사위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딱 열흘 뒤 대뜸 바깥 사돈이 제게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옆엔 제 딸과 사위와 함께 말입니다. 사돈,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공사 대금은 당장 줄 테니 제발 우리 며느리 화 좀 풀어주세요. 예? 그것도 대뜸 저희 집에 오자마자 무릎까지 꿇고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제 딸과 자신의 아들이 옆에 있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의아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는데 딸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흥하고 끼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좀 알아보니까 우리 면사무소에 접수된 시댁 대지 축사에 대한 악취 관련 민원이 몇 건 있더라고요. 저야 제 업무가 아니니까 몰랐죠. 그런데 며칠 전에 담당 직원이 제게 귀띔을 해주었거든요. 면사무소랑 군청에 접수된 민원 때문에 우리 시댁 축사 악취 문제로 몇 번 군청에서 조사를 나갔었는데 점검 전에 사전 고지를 미리 해서 그런지 문제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 안 됐다고 말해주는데 바로 얼마 뒤에 아버님이 아빠 돈을 떼어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장님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날 한시에 단체 민원을 넣으면 군청에서도 문제를 작게 처리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장님께서 우리 면장님이랑 마을 일을 상의하느라 자주 오시곤 했거든요. 그리고는 혹시 몰라서 며칠 전에 남편이랑 시댁 가서 축사 이곳저곳을 다 찍어왔어요. 그땐 점검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거니까요. 저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군청에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면 알 수도 있으니 남편이 그쪽 부서 직원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부탁했어요. 축사 악취 관련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니 이 사진들을 토대로 불시 단속을 나가줄 수 있냐고요. 다행히 그 사진이 도움이 되긴 했는지 그쪽 부서에서 불시 점검을 나가줬더라고요. 단속의 사전 고지가 꼭 의무는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제 딸은 치밀하게 준비해 사돈의 양돈장에 불시 단속을 내보냈더라고요. 아무런 대비 없이 단속을 맞은 터라 사돈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하려 인근 하천 그리고 축사 뒤쪽 야산에 분뇨와 오물을 매립한 사실이 모두 적발됐다더군요.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에게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겁니다. 그동안은 사전 고지 후 준비된 상태에서 단속을 맞았던 터라 거의 눈 가리고 아웅식에 점검만 받았던 거죠. 게다가 그때 축사의 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던 사실 또한 적발됐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취업 비자를 받은 노동자들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이었던 겁니다. 갈 곳 없고 돈 벌 길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돈이 불법 고용해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학대까지 하며 부려먹었던 거죠. 게다가 정식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한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월급을 밀려주고 욕설과 학대를 해대며 엄청난 갑질을 일삼았다고 그들이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사돈, 내가 그 공사대금 7천만 원 지금 당장 드리리다. 내가 사돈이랑 은행에 같이 가서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따님한테 저 좀 한 번만 봐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돈 드리고 사돈께 용서를 빌면 따님하고 제 아들이 윗선에 말해서 제 행정처분과 불법 체류자 고용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했어요. 이장님이 사돈이랑 친하고 이장님이 군수님이랑도 아는 사이니 군수님께 말씀드리면 이 정도 일은 자신들과 윗사람들 선에서 덮어줄 수 있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럼 몹쓸 거짓말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제가 그만 욕심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장님과 친분이 있고
이장님이 군수님과 안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런 위법적인 일을 그냥 덮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저에게만 보이게 눈을 찡긋해 보이더군요. 그리곤 입모양으로만 제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위 또한 슬쩍 제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요. 그걸 보니 딸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사돈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주기로 한 돈만 돌려주시면 저도 마음을 풀도록 하죠. 하지만 사돈,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네요.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돈 말대로 남도 아닌 가족 사이의 말이에요.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린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 없게 앞으론 불법으로 분뇨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럼요. 제가 전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사돈은 저와 딸 그리고 사위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7천만 원 전액을 즉시 제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돈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해댔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어머마, 그럼 이제 약속대로 이장이랑 같이 군수한테 잘 말해주는 거지? 응?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사돈은 제 딸에게 묻더군요. 그것도 아주 구차한 표정으로 말이죠. 저 또한 딸이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궁금해 딸을 쳐다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요. 일개 면사무소랑 군청 직원인 저랑 남편이 그럴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힘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 자기 사적인 일로 그런 힘을 쓰겠어요? 뭐야? 그럼 너랑 이놈이랑 그리고 이장놈이 한 말은 다 뭐란 말이야? 너희는 몰라도 분명히 이장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자기도 군수랑 친하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님. 이장님이 군수님이랑 친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친분이 있으니 힘을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설마 너희들 지금 다 한 통 속으로 짜고 나 물 먹인 거야? 어? 이장님은 모르겠고 저랑 남편은 작정하고 거짓말한 거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 제 딸은 사위와 이장님과 함께 작정하고 사돈을 속였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을 수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뿐 아니라 이장님까지 합세했다면 급한 마음에 속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딸의 말을 들은 사돈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제 딸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걸 재빨리 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죠. 사돈과 제 딸은 그런 사위를 사위에 두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리 안 꺼져 이놈아!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가지고 놀아? 공무원이란 놈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거야? 저는 공무원이지만 그 전에 저희 아빠 딸이에요. 아버님 먼저 저희 아빠를 상대로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닌가요? 사돈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아버님도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거짓말 못할 건 또 뭐예요? 사기엔 사기, 거짓말엔 거짓말로 답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뭐야? 야, 내 돈 내놔. 사돈, 아니 동생. 딸 자식 교육 한번 잘 시켰어. 어? 이게 사돈 대접 좀 해주니까 사람을 아주 물러봤지. 내가 너희 다 가만 안 둬.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정말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추해지시는 거예요? 왜 저희 장인어른에게까지 그런 짓을 해서 제가 차마 얼굴을 못 들게 만드시냐고요. 전 이제 정말 아버지가 끔찍해요. 끔찍해? 이게 배 따시게 밥 먹이고 키워놨더니 자기 장인 편을 들면서 지 아버지를 물먹여? 이 고얀 놈. 아! 여보! 실랑이를 하던 사돈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자기 아들의 뺨을 내려쳐버리더군요. 놀란 제 딸은 얼른 달려가 사위의 얼굴을 살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돈은 이젠 저를 바라보며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내 돈 내놔 김경씨.
뭐 김경 씨? 이제 막 나가자는 거요? 그래요, 형님. 아니, 김동영 씨. 내가 그 돈을 왜 줘?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 했던 내 돈인데. 법적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했던 돈이라고. 사람이 곱게 나이를 먹어야지.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나진 거요? 아니면 원래 이토록 못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발 불쌍한 우리 사위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쇼. 이게 그래도? 뭐 치려고? 쳐봐 어디. 당신 지금 물어야 할 벌금만 해도 엄청나지. 거기다가 폭행죄로 합의금이나 벌금까지 또 물어볼 테요? 제가 돈 이야기를 들먹이자 사돈은 덤벼들지도 못하고 눈에 핏대가 서도록 씩씩대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거의 눈물까지 핑돈 얼굴로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죠. 천벌 받을 놈들. 내 돈, 피 같은 내 돈. 너희 둘은 더 이상 내 며느리랑 아들도 아니야. 우리 집에 두 번 다시 얼씬할 생각도 하지 마. 그게 제가 본 사돈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된 사위는 제 손을 잡고 아주 꺼이꺼이 울더군요.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장인어른. 이젠 두 번 다신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사위는 정말 3살 먹은 어린애처럼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남편이 울자 자신 또한 서러워졌는지 사위를 껴안고 토닥이며 함께 울었죠. 저 또한 두 아이의 그런 모습에 미안함이 북받쳐 올라 여전히 마주 잡은 사위의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흐느꼈어요.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내가 미련 곰탱이여서 그런 일을 당해 자네와 내 딸 마음을 아프게 했네.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딸의 기지에 저는 당장 받지 못하고 긴 싸움을 할 뻔한 공사대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에 대한 벌금과 가축 분뇨법 위반으로 인한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했어요. 돼지가 3,000마리나 되는 큰 규모의 축사였기에 불법 매출한 분뇨량도 엄청나 그만큼 과징금의 액수도 늘어났던 거죠. 게다가 불법 체류자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을 당해 몇 명이나 되는 일손까지 잃어 한동안 고생을 꽤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이장님은 저에게 돈은 잘 돌려받았냐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덕분에요,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딸과 사위와 함께 그런 거짓말을 해줄 생각을 하신 겁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돼지 농장 김씨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었네. 그래도 자기가 어쩔 텐가. 난 손을 써준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군수와 친분이 있다 정도만 말했던 건데 내가 이장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놈이 자네한테 한 일을 듣고 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 자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 그놈에게 나도 슬쩍 안갚음을 해주고 싶었지. 자네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줬나. 내 작은 도움이 자네 돈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니 난 참 기쁘네. 자네 아주 똑소리 나는 딸을 뒀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신 이장님에게 저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살더니 선의를 결국 돌려받았네요. 하고 웃더군요. 이후 딸과 사위는 사돈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위는 손 쓸 수도 없이 변해버린 자기 부모가 끔찍하다고 말했고 딸은 아버지인 제게 그런 짓을 한 사돈들을 더 이상 시부모로 모실 수 없다고 말했죠. 사위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살고 있는 막내 여동생과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데 사위의 여동생 또한 많이 변해버린 자기 부모와 이기적인 둘째 오빠에게 학을 떼군 자기 집과 더 이상 왕래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행히 소송을 건 업체와 다른 업자들에게도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밀린 대금을 주며 머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 사돈과 달리 그들은 정말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걸 알기에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딸과 아들은 여전히 공무원 생활을 하며 예쁜 손녀를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사위는 잃은 가족 대신 더욱 저희 가족에게 정을 붙이려는 것 같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습니다. 저 장어 좀 사왔는데 장모님이 좀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 장어 굽는 솜씨는 세계 제일 아닙니까? 이따 처남들 오면 바가지 소주 한잔 하려고요. 저와 아내는 살갑게 구는 사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 안쓰럽기도 해 더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두 아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아들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린 이장님을 통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돈의 축사에 일어난 화재 소식이었어요. 불이 어찌나 크게 났는지 돼지 3,000마리 중에 1,700마리가 넘게 폐사했다더구만. 그땐 누가 범인인지 몰라서 범인도 못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그중 한 명이 엄청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고 도망간 모양이더래. 나중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그놈인가 보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이 난 그 다음날 이미 자기 나라로 출국해서 도망간 뒤였대. 그런 놈을 어떻게 잡나? 그러니까 평소에 남들한테 잘 좀 하지. 다 인과응보일세. 그 말을 들으니 이장님 말씀대로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이장님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 또한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집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 있지? 왜 그 집에서 같이 살던 애 못 낳던 자네 사이 동생 부부 말이야. 평소에 돼지 농장 물려받겠다고 그렇게 자기 부모 말이라면 배라도 뒤집어 깔 것처럼 굴더니 농장이 그렇게 되자마자 집에 있는 자기 부모 돈을 들고 튀었대 글쎄. 김 씨가 자네한테 돈을 뜯긴 뒤로 돈에 집착이 엄청나져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다가 집에 숨겨뒀었나 봐. 그걸 평소에 눈여겨봐뒀다가 집이 망할 것 같으니까 들고 도망간 거지. 아무튼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안 그런가? 제게 그 소식을 들은 서인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돈을 아끼더니 결국 그 자식에게 돈을 빼앗기게 된 꼴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의외의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돈이었죠. 잠결에 전화를 받은 터라 누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을 못했었는데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돈이 제게 전화한 이유를 들은 저는 사돈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 나요, 동영이 애비. 제가 참 2년 전에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돈, 혹시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축사에 크게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일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 데다 내 둘째 아들 부부가 또 거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아주 내 꼴이 우습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 이번엔 정말로 돈을 드릴 테니까 좀 저렴하게 축사 좀 재건해주면 안 될까요? 다른 데다 물어봐도 부르는 돈이 억소리가 나니 지금 이런 형편에 그런 돈을 어떻게 낸답니까? 사돈,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불우유 돕는 거 좋아하시죠, 사돈? 제가 바로 그 불우유십니다. 제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사람이 엄치가 있어야지 원. 내가 사돈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행여 선불로 돈을 전부 준다고 한들 난 사돈처럼 남의 돈 남의 인생 우습게 하는 사람한테 한 푼도 견적 못 깎아줍니다. 남들보다 배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때 나한테 맡기세요. 그럴 일 없죠? 그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연락할 일 없는 거로 알고 이만 끊겠습니다. 아, 이 말씀만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사돈이 그렇게 남을 배신하고 이기적으로 사니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자식들도 하다못해 고용했던 노동자들까지 죄다 사돈 뒤통수를 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앞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직하게 좀 사세요. 아시겠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제게 저런 뻔뻔한 부탁을 했다는 걸 알면 사위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저는 사위와 딸, 아내, 그중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착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사위를 위해서라도 사돈들이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사위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 글을 마치며 적는 제 간절한 바람이네요. 저는 앞으로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게 된 사위를
제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악덕업자들의 행태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치 제 사돈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선행은 복으로, 악행은 화로. 이렇듯 자신이 한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중요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부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슴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진부한 교훈이 제 사연을 통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